자, 제가 이제 개인 마진과 페이스 마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인증이라는 부분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탈 때는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 비행기를 바깥으로 팔고 실제 우리 KT-1이라든지 T-50 같은 비행기는 뭐 인도네시아, 뭐 페루, 뭐 필리핀 여러 국가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출함에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어떤 규격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갖춰야 되는 어떤 규격. 그 규격 중에 어떤 규격이 있냐면요. 이게 밀리터리 스탠다드 1797A가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문서인데 많은 나라가 이제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표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그 중에 이런 것을 정의합니다. 그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의 비행성. 이 비행성은 여러분 4학년 때 이제 비행제어 설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얘기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면서 느끼는 편안함하고 연관이 돼 있는 개념입니다. 조종사가 얼마나 편안하게 비행기를 운전하느냐. 그 편안함하고 연관이 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개인 마진, 페이스 마진이고요. 이 문서에서 조종사의 편안함을 위해서 개인 마진은 6데시벨이 꼭 돼야 되고 적어도 6데시벨. 그 다음에 페이스 마진은 적어도 45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데시벨과 45도가 되는 그런 그 제어기 DS를 설계를 해야만 비행기를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숫자는 카이에서 이렇게 비행제어 법칙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비행기 설계 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설계 요구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여러분 기존에 그 지난주에 하셨던 10번째 그 과제의 두 번째 그, 그 문제를 보시고요. 이 두 번째 문제는 뭐였었냐면 여러분이 그 S제곱분의 1, 그러니까 아까 그 드론 같은 그런 그 더블 인테그레이터 시스템에 대한 PID를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미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하신 그 제어기, 그 설계하신 제어기의 개인 마진과 페이즈 마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보데 플랫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고, 그러니까 보데 플랫을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개인 마진과 페이스 마진 찾는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쳐 드린 그 방법에 따라서 이 개인 마진, 페이스 마진을 찾으시고, 특히 이제 그때 지난번 과제 하실 때 이 개인을 전체적인 시스템이 불안정하도록 설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이미 그 과제 10 그 모범 답안 보여드렸습니다. 그 보여드린 그 과제 10 모범 답안에 있는 그 PID 개인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 개인 마진, 페이스 마진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데 플랫을 가지고 계산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이퀴스트 플랫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G하고 D가 이렇게 S제곱분의 1, 뭐 PID 이렇게 주어질 텐데요. 이때 그대로 이 G하고 이 D, 즉 원점에 이 폴이 있는 상황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매틀랩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폴들의 위치를 LHP로 약간 이동시키는 이런 트릭을 써가지고 L을 구성하시고 이 L에 대한 나이퀴스트 플랫과 보데 플랫을 활용하셔서 개인 마진과 페이스 마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 책에 이제 6.4절에 이제 페이스 마진, 개인 마진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제어기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지금 이 제어공학 듣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어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졸업을 하실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계속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만 하게 되면은 크게 그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물론 많이 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분은 대학원 오셔서 하시면 되시고 조금 더 이제 실용적인
우리가 조금 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제어기를 좀 간단하게 설계해보고 그 설계된 제어기에 대한 분석, 지금 뭐 개인 마진, 페이스 마진 포함해가지고요. 그런 분석을 해보는 어,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숙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나가고 다음 주에도 한번 나갈 겁니다. 그 프로젝트 뭐 약간 좀 그 사이즈가 있는 그런 숙제 그 프로젝트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드론 제어입니다. 드론 제어. 뭐 우리가 드론 제어는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고도 제어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사실 드론은 고도 제어만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건 아니죠. 사실 X축도 있고 Y축도 있습니다. Z축 말고. 그래서 X축, Y축 그런 그 실제 드론을 이렇게 그 병진 운동 시키는 어떤 그런 그 제어를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이 드론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 지금 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 쿼드로트 다이내믹스 앤 컨트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부르는 이 드론이 이 다름 아닌 쿼드로터입니다. 왜냐면은 이 드론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이 비공식적인 어떤 단어고 사실 드론은 벌소리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벌이 이렇게 윙윙거리는 소리 이게 이제 드론인데 실제 드론이 그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제 드론이라 부르는데 공식적으로는 이 드론을 우리는 쿼드로터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로터, 이게 프로펠러, 이게 모터가 4개가 있는 그런 헬리콥터라는 겁니다. 헬리콥터는 이제 수직 이착륙 하는 것을 우리가 헬리콥터라고 부르는데 드론도 수직 이착륙 하기 때문에 헬리콥터고 그래서 헬리콥터이면서 프로펠러가 4개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쿼드 로터 혹은 쿼드 콥터, 콥터, 헬리콥터하고 쿼드를 합쳐가지고 이제 쿼드 콥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쿼드 로터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가지고 제가 이 드론 제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또 그런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미 보여드렸듯이 이제 드론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드론을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은요, 드론을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2개가 있고 반시계로 회전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이 이렇게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뉴턴의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 역 토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게 지금 이 타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타우. 그래서 이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타우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 역 토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모터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역토크 타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타우 F, F는 프런트, 그 다음에 L은 레프트, R은 라이트, 그 다음에 B는 백 해가지고 타우 F, L, R 이제 B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 F하고 타우 B를 더한 것, 그 다음에 타우, 그 다음에 L과 타우 R을 더한 것의 차이가 바로 요잉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 각각의 이 지금 이 프로펠러가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펠러로 인해서 생기는 양력. 그래서 이 포스가 있습니다. F. 그래서 F, L, R, B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축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롤각과 피치각 뭐 이런 유사한 얘기를 이미 전에 했는데요.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은 이렇게 지금 이 프런트하고 그 다음에 백 지금 이걸 우리가 이제 뭐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그 회전각을 우리가 롤, 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레프트, 라이트가 이제 Y축입니다.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그 각, 피치각, 세이타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개의 이 역 토크들 사이에 그 차이, 그러니까 이것 2개가 같은 방향의 역 토크고 이것 2개가 이제 그 반대 방향의 역 토크이기 때문에 이것 2개 더한 거 빼기 그 다음에 이것 2개 더한 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그만큼이 뭘 만들어내냐면은 바로 이 사이, 이 요잉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다른 식들이 있습니다. F 같은 경우에는
양력에 관련된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 Z 방향, 이 Z 방향에 그 사실은 이제 이게 X고 Y면은 이게 Z는 마이너스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되는데 그냥 뭐 편의상 이렇게 뭐 이제 위로 향한다고 생각하면은요. 이 윗방향에 이제 그 F가 있습니다. 그 F가 지금 이 네 개 F, FL, R, B 이게 더한 거 이게 이제 F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타우 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우 파이가 의미하는 것은 이 파이를 만들어내는 이 롤을 만들어내는 이 토크를 의미하고요. 모멘트를 의미합니다. 이 모멘트는 여기 지금 타우 FLRB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지금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FL과 FR의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 이 차이에다가 지금 이 뭡니까 이 L이죠. 그러니까 이 모멘트 암을 이제 곱해주면은 모멘트 암을 곱하면은 그만큼이 그 이 파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역시 세이타를 만들어내는 이 피치를 만들어내는 모멘트 타우 세이타는 이제 이 프런트하고 그 다음 FB 이 둘 사이의 이제 힘의 그 차이에다가 L 이 모멘트 암을 이제 곱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타우 세이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F가 만들어내는 것은 이 Z 방향에 이 지금 이 Z 방향의 어떤 그 병진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타우 파이가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파이 이 각변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얘는 이 피치 앵글 이 역시 각변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타우 사이는 이 요각 이 사이 각의 변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것은 이제 이 델타인데 이 스타가 의미하는 것은 이 스타 자리에 F도 들어갈 수 있고 R도 들어갈 수 있고 B도 들어갈 수도 있고 L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 작은 F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큰 F에 이제 작은 F는 K1 곱하기 델타의 작은 F가 됩니다. 이 델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지금 이 프런트 모터, 이 앞쪽 모터에 가해지는 정기적인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론의 이 중앙부에 전자 회로들이 있는데 이 전자 회로에서 얘한테 어떤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주면은 그 신호에 의거해가지고 이 모터가 이제 돌게 되고 그 돌게 되면은 프로펠러를 돌리고 프로펠러가 돌게 되면 F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이 앞쪽 모터에 어떤 정기적인 신호 델타를 주었을 때 그 정기적인 신호 델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이 F가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순전히 어떤 그 상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다이내믹스는 없고요. 그러니까 미분방 정식으로 주어진다기보다는 모터에 가해진 정기적인 신호에 비례해가지고 양력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터 신호에 대한 힘의 크기는 이렇게 K1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상수로. 마찬가지로 모터의 신호가 이제 뭘 만들어내냐면은 이 역 토크를 만들어냅니다. 역시 이 역 토크도 이 모터의 신호 이 델타에다가 K2를 곱한 어떤 또 다른 상수를 곱해가지고 이 타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F하고 타우는 서로 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뭐 K1, K2 역시 다른 단위를 갖게 되고요. 값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K1과 K2를 이렇게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요. 이 모터 쪽이 지금 이렇게 델타 이게 실제로 이 인간이 혹은 이 전자회로 이 중앙 이 전자회로에서 이 모터들에게 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 신호가 지금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가 있을 때 이 신호에 대응되는 이 힘과 모멘트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신호에 대응되는 힘과 모멘트. 이 신호에 대응되는 힘과 모멘트가 이렇게 행렬 관계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F라는 것은
K1 곱하기 델타 F. 그러니까 이 K1 델타 F를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K1 델타 F, K1 델타 R, K1 델타 B, K1 델타 L 다 집어넣으면은 K1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K1 곱하기 이거 해서 이렇게 다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행렬에 이 첫 번째 이 행하고 그 다음에 이 델타 이 벡터하고 곱해져 가지고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델타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이제 역시 K1이죠. K1 델타 L이고요. K1 델타 L하고 곱해집니다. 그래서 K1 델타 L하고 그 다음에 L 이렇게 곱해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L 곱하기 이제 FR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L 곱하기 FR이 K1 곱하기 델타 R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사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4 곱하기 4 행렬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이 오류가 이제 뭐 이쪽에서 또 기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찾아보시고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델타 벡터하고 이 힘 모멘트 벡터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M이란 행렬이라고 부르면은 M 곱하기 델타 벡터가 되는 거죠. F가 뭐 이런 거죠. 뭐 A라는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M이 있고 이렇게 B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B는 무엇 곱하기 A 이렇게 쓰고 싶으면은 여기다 뭘 하냐면요. 어떤 행렬을 곱합니다. 어떤 행렬을 이렇게 곱하는데 이 행렬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행렬하고 M이 곱해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I라는 게 나옵니다. 이 I가 뭐냐면은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 그러니까 1, 0, 0, 1 같은 단위 행렬이 됩니다. 단위 행렬이 좋은 것은 뭐냐면은 어떤 I에다가 이렇게 B를 이렇게 곱하면은요. 그러면은 1, 0, 0, 1이고요. 이 B는 이게 벡터기 때문에 이 안에 요소가 B1, B2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곱하기를 하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이렇게 B1이 되고요. 1입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B2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 B라는 벡터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면 똑같은 이 B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행렬은 그 벡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아주 특별한 어떤 행렬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이 행렬을 이 A는 MB라는 식에다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네모 지금 물음표 A는 뭐가 되냐면 이거하고 이제 이거 곱하면은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지금 여기에 있어서 I가 되는 거죠. I 곱하기 B가 되고 이거 B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최초의 이 식이 B를 알 때 A를 알고 A를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식은 A를 만약에 알고 있을 때 A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B를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이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이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역행렬이라 부르고요. 저걸 역행렬이라 부르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건 거죠. 이 F 벡터는 이 델타를 알 때 M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데 그죠? 만약에 F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이 델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방금 그 물음표 네모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곱하고 그걸 곱하게 되면 그 물음표 네모하고 F가 곱해지고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음표 네모하고 이거 곱해지면은 그게 단위 행렬이 되고 단위 행렬하고 이거 곱하면은 이제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금 그 물음표 네모를 우리가 M 인버스 역행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 M 마이너스 1, M의 마이너스 1승. 근데 뭐 행렬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것이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정의를 해가지고 이런 기호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역행렬을 이 F 벡터에 곱하면은 그게 이 모터의 이제 이 델타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드론 제어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D가 있고요. 이 그라운드 스테이션입니다. 그라운드 스테이션에서 D를 만들어 가지고 델타를 보내주면은 그 델타가 M에 의해 가지고 여기 이 델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F하고 타우로 바뀝니다. 예. F하고 타우로 바뀌면은 그 다음에 이 F하고 타우가 이제 어떤 이 플란트죠. 이 G라는 어떤 플란트가 되고 이게 뭐냐면은 F하고 타우를 뭘로 바꿉니까? 이제
그 드론의 각종 이 상태들, 그게 위치가 될 수 있고요. px, py, pz. 그 다음에 드론의 각 변이, 그 phi, 그 다음에 뭐 세이타, 사이, 뭐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속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도 u, v, w, 그 다음에 각속도 pqr,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드론의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기호가 될 것이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 G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박스가 어찌 보면은 그 사실 전체로 따지면 이걸 우리가 G 바라 그러면 이 전체가 이제 GS가 되는 거고요. 이 GS의 입력이 델타고 출력이 바로 이제 이런 그 드론의 상태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S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G 바를 알아야 되는데 이 G 바 여기 G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힘과 모멘트에 의해서 그 상태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F하고 타우는 지금 여기 있고요. 이 F하고 타우에 의해서 이 여기 있는 이 12개, 제가 여기 쓴 12개, 위치하고 각, 그 다음에 속도, 각속도, 이 12개의 이 상태 변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식입니다. 이 식을 여러분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 식은 4학년 때 비행제어 시간에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식을 그 이제 식이 이렇게 식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단순화를 시킬 수 있다고까지 생각해 봅시다. 이 단순화하는 모든 이런 과정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 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QDC라고 이제 부를 텐데요. 네, 이 QDC 문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떤 F가 주어져 있을 때 그 F에 의해서 물론 F 타우 있죠. 타우까지 F하고 타우에 의해서 이 파이, 세이타, 사이하고 px, py, pz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봅니다. 물론 이 pqr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UVW 다 관찰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 6개에 주목하겠습니다. 위치하고 각변이가 이 파이하고 F하고 이 타우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비선형입니다. 지금 코사인 사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선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숙제 이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방금 35번부터 41번까지 이 식이 바로 이 QDC 문서에 35번부터 41번까지 식이 바로 이제 이게 되고요. 이 식을 선형화하는 것이 이제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입력이 이제 이 박스를 여러분이 매틀랩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 박스가 하는 일은 이 입력이 인풋이 델타입니다. 이 모터 입력이고요. 이 모터 입력이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바로 이 6개가 되겠습니다. 이 출력. 그래서 이 스코프로 지금 이렇게 6개 관찰을 하는 거고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매틀랩으로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선형화된 드론 다이내믹스를 여기 표시를 하는 거죠. 이걸 한 다음에 이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이걸 피드백 해가지고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게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D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D로 가지고 이 델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로즈 룹으로 하는 거죠. 피드백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하시고 일단은 지금 이 플란트 구성하는 것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C번과 이제 D번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 지금 뭐 이 QDC 이렇게 잘 참조하셔가지고 이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 적절하게 이 시뮬링크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 구성을 다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이 큰 네모 박스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델타 F가 뭐 이제 개인이 이렇게 있고 뭐 인테그레이트도 있고 뭐 해서 이렇게 뭐 PX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S분의 1, 뭐 또 개인 있고. 저 그냥 임의로 그냥 그리는 겁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 그리고 나면은, 인풋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지금 방금 여러분이 그린 이 모든 블록 다이어그램을 전부 다 이렇게 셀렉트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로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쫙 이렇게 해서, 그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시뮬링크 상에서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거기에 이 서브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브 시스템. 네. 그래서 이 서브 시스템이라는 옵션을 누르시면은 지금 방금 여러분이 선택한 그 모든 그 작은 이런 블럭들이 전부 다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큰 블럭 안에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마스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블럭으로 이게 딱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서브 시스템이라는 이제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지금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드신 시뮬링크를 이렇게 하나의 박스로 나타내는 그런 작업은 하십시오. 만약에 그걸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델타라는 입력과 이 P하고 그 다음에 이 각 파이, 세이타, 사이 사이의 관계식을 여러분이 이 시뮬링크로 나타내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뭐 가급적이면은 그, 이 작은 블럭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마우스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라이트 클릭, 오른쪽 우클릭 하신 다음에 거기에 옵션들 중에 이게 서브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 D번 중에 이렇게 그 여러분 모터 인풋을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의미의 모터 인풋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게 뭐 이제 스텝 인풋이 될 수도 있고요. 스텝 그 뭐 사인 인풋 여러 가지 그 여러분 그 시뮬링크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이제 소스 예. 소스 안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신호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호들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에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를 이제 관찰을 하시는 건데 어, 여기 이 스코프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스코프를 그냥 출력하면 그게 까만 색깔이고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 그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잉크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특별히 그냥 그 스코프를 바로 출력하지 마시고 스코프가 아닌 그 스코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매틀랩 워크스페이스에서 하얀색 바탕의 그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인 웨이브가 있고 여기 이제 스코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코프의 어떤 그림이 나올 텐데 스코프 그림 이제 그 윗단에 이게 보시면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번째 옵션 이 바퀴처럼 생긴 이걸 누르시면은 스코프 파라미터스 해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그 중에 히스토리를 이제 클릭하시고 이게 지금 이렇게 클릭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딱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Save Data to Workspace 그 워크스페이스로 지금 스코프 안에 있는 그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베리어블 네임 이렇게 스코프 데이터가 돼 있는데 이걸 뭐 Y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 이름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OK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바로 가시면 안 되고 OK 한 다음 다시 런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런을 한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코프 열어가지고 이렇게 OK 하면은 바로 스코프 데이터가 워크스페이스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스코프 내부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히스토리 틱 그 다음에 OK 이렇게 해 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사인 웨이브에서 오는 이 데이터가 전부 다 워크스페이스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스코프에서 그림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실행을 꼭 다시 한번 해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행을 이제 하고 나서 매틀랩의 그 커맨드 윈도우로 옵니다. 와가지고 스코프 데이터 이 스코프 데이터는 이제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이름을 다르게 지정하셨으면 그 이름을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그 이 첫 번째 칼럼, 이 두 번째 칼럼, 이 칼럼이 두 개인 어떤 행렬이 쭉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이 열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뮬링크가 내부적으로 사용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0초, 0.2초, 0.4초, 0.6, 0.8 이렇게 거의 시뮬링크가 0.2초 단위로 지금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그 실제 데이터 값입니다. 시간이 0일 때 그때의 데이터가 0이고 시간이 0.2일 때 그때의 데이터가 0.1987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데이터와 그 실제 데이터, 실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인 이 웨이브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출력하면 되냐면은 이 플랫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스코프 데이터에 이 지금 이 쌍점, 쌍점하고 그 다음에 1, 콤마 1 하면 됩니다. 이 쌍점이 의미하는 것은 쌍점은 이 앞에 있는 지금 여기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에 이 모든 행들을 다 취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행.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이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과 열 모든 행을 취하되 첫 번째 열만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행이니까 모든 행이고 첫 번째 열이니까 이 시간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행이면서 첫 번째 열이니까 이 시간 데이터를 내가 X축으로 취하겠다는 거고요. X축. Y축에 해당되는 것은 모든 행을 취하되 이제 두 번째 열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사인 데이터. 그래서 X축, Y축 플롯하면은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레이블 하면은 이게 이제 시간. 언제나 그 데이터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이름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름 붙이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단위, 시간의 단위, 그 다음에 변위의 단위 이렇게 Y 레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그림이 선명하고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특히 X축, Y축이 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고 캡처할 때는 스크린 캡처하실 때는 꼭 이런 형태의 그림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